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의 영향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공식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정유 능력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수출도 예전의 일부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근간에 균열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 나라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이우의 공격이 빈도와 강도 모두에서 증가함에 따라 모스크바는 위기를 통제하기 위한 미약한 시도로 점점 더 절박한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의 다급한 대응을 살펴보기 전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과 2021년 내내 러시아의 방대한 정유소 네트워크는 하루에 500만 배럴이 훨씬 넘는 원유를 정기적으로 정지했으며 때때로 600만 배럴에 가까운 수치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습니다. 때때로 감소가 있었고, 예를 들어 2022년의 특정 기간에는 총 배럴 수가 잠시 500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후반부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분쟁 기간 동안 막대한 양의 석유를 계속 생산했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으로 넘어가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됩니다. 4월에는 하루 정제량이 5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7월에는 선도적인 에너지 산업 분석 업체인 EA 애널리틱스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정제량이 4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고 러시아는 하루에 원유 391만 배럴만 정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하루에 140만 배럴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20년 넘게 경험한 가장 낮은 정제율입니다. 더 낮은 수치를 찾으려면 2005년 3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당국이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가 나빠지자 정유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공개 출처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과 저장 탱크의 위성 사진, 그리고 실시간 화물 흐름 추적 도구 등이 있어 EA 애널리틱스 같은 회사들이 최신 정제율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6월 한 달 동안 하루에 약 380만 배럴을 정제했습니다. 380만 배럴, 이 여전히 큰 숫자로 들릴 수 있지만 불과 몇 년 전 거의 600만 배럴과 비교하면 이는 극적인 감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많은 정유소를 찾아내고 표적으로 삼아 타격을 가한 놀라운 노력 덕분입니다. 키이우의 지휘관들은 전선에서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대신 어떤 형태로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크렘린이 전쟁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최대한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러시아 경제의 중추인 석유 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에도 매우 제한된 자원과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3차례나 공격했습니다. 그 숫자는 2023년에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상당한 개선이었지만 여전히 크렘린의 에너지 인프라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타격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석유시설을 상대로 92회 성공적인 타격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종심 타격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그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총 138회의 타격을 기록했고 2026년의 집계는 올해가 끝날 때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격의 횟수뿐만 아니라 그 강도이기도 합니다. 초기 공격들은 비교적 소형의 장거리 드론에 가벼운 탄두를 장착해 화재와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유시설을 오랜 기간 가동 중단시킬 만큼의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공중무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성능이 향상된 무인 항공기 UAV도 포함됩니다. 파이어포인트, FP, FP1처럼 이 드론은 이전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더 많은 폭발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FP, FP5, 플라밍고 같은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드론 팀들은 공격도 훨씬 더 정밀하고 계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공격은 주로 한 대 이상의 드론을 러시아 방어망을 뚫고 정유시설의 아무 부분에나 직접 충돌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특정 구조물을 찾아서 타격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인기가 격추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부대는 러시아 정유시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거대한 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2차 가공 설비과 같은 곳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닛들은 중유를 경유이나 항공유와 같은 더 가볍고 가치 있는 제품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격의 효과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연료 저장 탱크가 폭발하는 장면은 카메라에 매우 인상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뒤덮었죠. 하지만 러시아는 종종 정유소 자체를 계속 가동할 수 있었고 몇 주 만에 피해를 복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단순히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공격들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밀해져서 거의 매번 정유소의 가장 취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매번 더 큰 피해를 주면서 크렘린은 이제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는 수많은 주요 정유소를 보호할 만큼 충분한 방공망이 전혀 없고 매번 공격 이후에 이를 제대로 복구할 자금, 자원,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 결과 최근 추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러시아의 실제 정제 능력의 30% 이상, 그리고 명목상 정제 능력의 약 45%가 현재 무력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정유소들 중 상당수가 부분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일부는 아예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니지니 노브고로드시에 위치한 스토르바 정유소는 모스크바에서 200마일 이상 동쪽,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5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정유소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5월 말 이후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독일 정보회사 코스텔라가 소집한 열 적외선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등지에 위치한 러시아의 다른 많은 정유소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키리이시, 브랴잔, 볼고그라드, 야로슬라블 등 몇몇 예시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약 1550마일, 즉 2500km 떨어진 옴스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는 7월 초 공격 이후 생산 능력의 무려 75%를 잃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일부 피해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유소의 상당 부분 장비는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소규모 시설들도 생산 설비와 저장 탱크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프라를 복구하려고 해도 몇 주간의 노력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리시 정유소는 2025년 9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고 10월에도 다시 공격을 받았으며 2026년 3월에는 2차례, 5월과 7월에도 각각 한 차례씩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투압세 정유소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으며 2024년, 2025년, 2026년에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격들 사이에도 러시아는 이 정유소들을 최대 가동 상태로 복구하려고 했지만 언제나 더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곧 들이닥쳐 다시 정유소를 멈추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런 강도의 공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러시아는 어떠한 실질적인 회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제 처리량은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배럴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공식적으로 소련 붕괴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연료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크렘린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이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작전에 처음 보인 반응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주지사들과 다른 관리들은 정유소 공격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종종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어망이 격초한 우크라이나 드론의 수에만 집중했습니다. 러시아 대부분 지역의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경고했습니다. 관리들은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의 사진을 이용해 향후 공격에 참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선전전술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크렘린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기고 나라가 말 그대로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진정시키려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여름이 되자 상황은 최고위층조차 대중에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석유 생산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수십 개 지역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며 전국 주유소에 하루 종일 줄이 늘어선 가운데 러시아의 부총리인 알렉산드르 노박은 문제와 부족 현상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조차도
현재 일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치명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7월 초 국영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푸틴은 이어서 정유소와 기타 중요한 인프라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방공 시스템의 생산을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불행하게도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2022년 이후의 위성 사진을 보면 러시아의 많은 정유소에 다양한 드론 방어 시스템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용 그물망부터 S-300, S-400, 판치르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다양하지만 이런 조치들로도 공격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를 일부 격추하더라도 키이우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무인기를 쉽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대만이 방어망을 뚫어도 순식간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보유한 방공 시스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유시설을 동시에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방어 시스템을 더 만든다고 해도 우크라이나는 이를 지속적으로 목표로 삼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매주 S-400과 같은 방공 시스템이 파괴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무인기들이 탐지되거나 격추될 위험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빈틈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잘 방어된 도시라고 여겨지는 모스크바조차도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푸틴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러시아가 갑자기 방어력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이런 공격은 거의 확실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점점 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항공유와 휘발유 수출을 전면 금지해야 했고 디젤 수출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금지를 시행했으며 노박은 디젤 전면 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은 또한 7월 초에 일부 러시아 정유소가 생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그 전까지 러시아는 휘발유 생산에 유로 5 기준을 준수해왔습니다. 유럽연합이 2009년에 유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미하일 미슈스틴의 법령 이후 일부 정유소는 이제 더 오래된 유로 3 휘발유 기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황 함량이 훨씬 높아 더 큰 안전 위험과 심각한 오염을 초래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은 심지어 유로 2등급 휘발유 생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등급은 사실 2013년부터 러시아에서 금지되어 왔으며 환경에 극도로 해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공장이 돌아가도록 충분한 휘발유를 공급하기 위해 법을 되돌리고 구식 기준으로 회귀할 의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자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연료 위기를 모두 잘못 관리한 크렘린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민들은 그 위기의 영향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많은 지역에서는 주유소에서 배급제가 도입되어 소비자들이 특정 요일에만 그리고 한 번에 제한된 양의 연료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긴 줄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면서 심지어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인들은 출근하거나 친구,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암시장 판매자에게 의존하고 가득 주유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차량에 연료를 덜 쓰도록 재택근무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인기 검색 엔진인 얀덱스, 일반 러시아인들이 점점 더 절박해지면서 얀덱스는 6월 한 달 동안 휘발유 만드는 방법이라는 문구에 대한 검색이 17,000건 이상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을 보이는 것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7월 말 크렘린이 카자흐스탄 당국에 연락해 러시아를 대신해 석유를 정지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러시아산 석유가 카자흐스탄 시설로 보내져 정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자흐스탄은 그 연료의 일부를 자국 내 시장에 판매할 권리를 가진 뒤 나머지를 러시아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관계자들은 협상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물량이나 상업적 조건 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스크바가 아스타나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크렘린궁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10곳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러시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카자흐스탄의 GDP는 러시아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소련 붕괴 이후 수십 년 동안 다른 옛 소련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도 생존을 위해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더 작고 가난한 나라에게 자국의 에너지 산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 정권에게 단순히 창피한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매우 비효율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원유를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카자흐스탄 기업들에게 정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제된 휘발유와 디젤을 다시 국경을 넘어 들여오고 이를 전국 각지로 유통하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물류상의 복잡함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지금 크렘린은 이 돈 문제로 심각하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예산의 주요 재원인 석유와 가스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2026년 첫 5달 동안 석유와 가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0%나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즈 창고가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와일드베리즈는 러시아판 아마존으로 널리 불리며 러시아 온라인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공격으로 인한 손실이 2,150억에서 2,80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는 27억에서 35억 달러에 해당하며 마켓플레이스와 협력하는 판매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손상된 시설을 복구하는 데는 추가로 625억에서 808억 루블, 즉 7억 9천만에서 10억 달러가 더 들 수 있습니다. RBB의 창립자인 타티아나 킴은 창고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보험은 드론 공격 위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력의 5%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인 오존과 함께 국가 국내 총생산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와일드베리스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방탄복, 드론 부품, 다양한 군사 장비를 공급한 회사만 타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크렘린의 재정에도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를 통해 움직이는 자금의 양을 줄이고 국가를 점점 더 불가피해 보이는 경기 침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러시아에게 불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후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사실 푸틴이 오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로부터 회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수년간, 아니 세대에 걸쳐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오만 때문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 기지에 치명적인 드론 공격을 가해 크렘린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항공자산 일부를 파괴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키이우의 한 드론 회사가 어떻게 러시아의 제트 추진 무인기를 상대로 판세를 뒤집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다른 분쟁에 대한 최신 속보와 심층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밀리터리쇼 구독을 잊지 마세요.